절에 가면 쇠가죽으로 만든 커다란 북이 있죠. 부처님의 가르침, 즉 불법을 전하는 북, 특히 짐승들에게 불법을 전하고 교화시키는 북이라는 뜻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뜻하는 법자에다 북고자를 써서 법고라고 하죠. 그런데 살생을 금하는 불가에서 어찌 소의 가죽으로 만든 북이 있을까? 모순이 아닌가? 한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오래전 이 나라 최고의 배우였던 최무룡 김지미 선생이 이혼을 하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었죠. 아니, 사랑한다면은 함께 살면서 아껴주고 사랑해줘야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위해서 헤어지다니. 마치 둥글기 때문에 삼각형이다 라는 말처럼 앞뒤가 안 맞는 말, 모순된 말이 아닌가 생각했었습니다.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가 주정꾼에게 왜 술을 마시느냐고 물으니까 이 주정꾼이 술 마시는 것이 창피해서 술을 마신다, 이렇게 대꾸하는 장면이 있는데 말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앞뒤가 맞지 않고. 20여 년 전에 제가 일본어 공부를 한다고 일본의 한 대학의 연구생으로 갔었는데요. 일본의 학생들과 맨 처음 나눈 이야기는 어째서 한국의 봄 학기는 3월 1일이 아니라 3월 2일에 시작되는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기미 독립만세 운동을 기념하기 위해서 3월 1일을 공휴일로 정했기 때문에 한국의 봄 학기는 3월 2일에 시작되는 것이다. 일본은 을사보호조약이라는 것을 강제해서 한국을 괴롭혔다. 상대가 원치도 않았는데 보호해 준답시고 쳐들어와서 자유를 억압하고 약탈하고 고문하고 납치하고 살인을 저질렀다. 처자를 강제로 연행해서 성노예로 삼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런 모순이 어디가 있단 말인가? 보호해 주겠다고 와서.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 을사보호조약이라는 것을 소위자를 붙여서 소위 을사보호조약이라고 부르거나 1905년에 일본의 억지로 맺어진 조약이라는 의미에서 강요하다, 억누르다 라는 뜻을 가진 늑자를 써서 을사늑약이라고 부르고 있다. 여러분들의 우상인 도요토미 히데요시나 이토 히로부미 같은 자들은 한국의 원수다. 이순신 장군이나 이토를 처단하신 안중근 의사 같은 분은 한국인들의 우상이고 영웅이시다. 여러분의 선대가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했던 히로히토 천황이라는 자도 마찬가지다. 여러분과 반대인 것이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일본을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죠. 오늘 강좌의 주제는 모순입니다. 이 모순이라는 말과 관련해서 임진왜란이 발발한 이듬해, 그러니까 1593년도에 과거 급제한 고급 공무원으로서 정유재란 당시 자신의 아들과 딸이 물에 빠져서 숨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일본으로 끌려갔다가 3년 후에 귀국한 전남 영광 출신의 유학자
강항 선생이 일본에서 지은 시 한 수를 감상해 보십시다. 이 강항 선생한테서 배운 주자학을 후지와라 세이카라는 일본 제자가 당시에 일본의 통치자였던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전수했고, 서기 700년대 일본의 나라 시대, 이건 우리가 상식으로 좀 알아두면 좋겠네요. 나랑이라고 쓰고 나라라고 읽습니다. 역사가 긴 건 아닙니다만, 이 나라 시대에 우리나라 백제와 굉장히 깊은 관계였죠. 이 나라 시대 이래 900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권을 잡던 때, 정식으로 잡던 때가 1603년도죠. 이때부터 메이지 유신이라는 것이 있던 1868년도까지를 일본에서는 에도 시대라고도 하죠. 강호라고 쓰고 에도라고 있네요. 에도 시대. 이때는 도쿠가와 시대라고도 합니다. 도쿠가와 집안에서 정권을 잡고 있었죠. 265년간이나. 이 도쿠가와 시대 직전까지 900년 동안이나 일본의 중심 사상이었던 불교를 제치고 불교를 대신해서 이 도쿠가와 시대 265년간의 일본의 중심 사상이요 국가 통치 이념이 된 것이 바로 주자학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크나큰 사건이 있었는데, 이 크나큰 사건의 중심에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일본 사람들이 일본 유학의 시조라고 추앙하는 강항 선생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보통 역사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 강좌 67강을 참고하시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수은 강항의 생평에 관한 연구라는 저의 논문에 따르면 이 시를 쓸 당시 강항 선생은 일본의 에히메현, 일본은 이렇게 큰 섬 4개로 이루어져 있죠.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규슈. 근데 지금이야 뭐 여기는 터널로, 여기는 다리로 다 연결되어 있죠. 근데 여기를 이 섬을 그림이야 이렇게 크게 그렸지만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 섬을 시코쿠라고 합니다. 시코쿠라고 하는데, 이 시코쿠 지방의 서쪽에 이 에히메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도보다는 좀 작겠지만 에히메현이 있는데, 이 에히메현에 나가하마 정이라는 제법 큰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에서 일본 사람들의 감시를 받으면서 살고 있었는데, 가끔 일본 사람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강항 선생이 언덕에 올라가서 거국이 있는 서쪽을 바라보면서 실컷 울고 내려온다. 그러면 마음이 꽤 후련해진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시가 실려 있습니다. 제목은 없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행천 인몽이런가. 이 길이 곧 꿈속에 들어와 있는 것인가. 창에 일천동이로다. 푸른 바다 건너서 한 하늘이나 떨어져 있을 만큼 먼 동쪽에 와 있구나. 성읍 층봉상하고 성으로 둘러싸인 마을. 성읍은 층층이 쌓인 봉우리 위에 있구나. 민거 난수중하며
백성들은 어지러운 물 가운데에 살며 항은 칭불계이나 항상 부처님의 계율을 말하고 칭송하면서 찬양하면서 사일전 군용이로다. 항상 군대의 모습을 펴고 있구나. 신미 비오토로다.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지만 내 땅이 아니로다. 내 나라가 아니로다. 남산 격 기백 이런가. 서울의 남산은 몇백이나 떨어져 있단 말인가. 자행, 이 길 행자도 듭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내가 와 있는 거, 이 행동, 여기에 와 있는 이 처지, 이렇게 새기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행동, 여기에 일본 땅에 내가 포로로 와서 감금되어 있는 상황이 곧 꿈에 들어와 있는 것인가? 꿈속이란 말인가? 꿈인가 생시인가? 창해 일천동이로다. 푸른 바다 건너서 일천동, 한 하늘만큼 떨어진 동쪽에 와 있구나. 머나먼 동쪽에 와 있구나. 성읍 춘봉상하고 성읍 마을은 층층히 쌓인 봉우리 위에 있구나. 지대가 상당히 높은 곳이었던가 봐요. 강항 선생이 살고 있던 곳이. 민거 난수종 하며 백성들은 어지럽게 흐르는 물 가운데에서 살고, 일본은 섬나라라는 의미도 있겠고 어디를 보나 물로 이렇게 불려있는 그런 데서 백성들이 산다. 항은 칭불계이나 항상 부처님의 계율, 특히 살생을 하지 말라는 계율을 말하고 찬양하면서도 상일 전 군용이로다. 항상 보통 때는 이라고도 좋겠고요. 보통 늘 군대의 모습을 펴고 있구나. 적금의역을 하자면 전쟁 연습만 하고 있구나. 사람 죽일 궁리만 하고 있구나. 신미 비오토로다. 신자는 진정, 정말로, 진실로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곳이지만, 그러니까 풍광이 좋았단 말이에요. 내 땅이 아니로다. 내 나라가 아니로다. 남산 격 기백이리요. 남산은, 서울의 남산은 몇백이나 떨어져 있단 말인가. 여기서 기백이라는 말은 몇백리라고 해도 좋겠고, 그때는 없던 말이겠지만 몇백 킬로나 떨어져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새겨도 틀리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꿈에나 가보는 조국 조선을 그리워하면서 한편으로는 부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웃나라를 침략해서 사람을 죽이고 귀를 베고 코를 베어서 귀무덤 코무덤을 만드는 만행을 저지르는 일본 사람들의 모순적인 행태를 지적하고 있는 시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일본이 도발한 태평양 전쟁의 막바지에 미국 인류학자인 루스 베네딕트가 국화와 칼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일본 사람들의 사고방식, 행동 패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으로 유명한 책이죠. 국화로 상징되는 평화를 사랑하면서도 칼로 상징되는 전쟁을 숭상하는 일본 사람들의 이중적, 모순적 사고를 해부한 책이 바로 이 국화와 칼이죠. 이들은 그렇게도 예의 바르고, 그렇게도 조용하고, 그렇게도 질서를 잘 지키고 청소를 잘하는 민족이면서도
사한 사람으로 생체 실험을 하고 칼로 자신의 배를 가르고 죽는 잔인한 민족이죠. 이 얼마나 적나라한 모순입니까? 3월이면 모든 학교에 새 학년이 돼가지고 얼마간 활기를 띨 텐데요. 이 인구 절벽의 시대에 지방대학, 특히 지방사립대학의 교수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것도 시대의 아픔이라는 관점에서나 모순이라는 관점에서나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강사로서 지방의 한 대학에서 일본어를 강의하고 있을 당시 학생 중에 공부를 아주 잘하는 쌍둥이 자매가 있었습니다. 언니는 일문과에서, 동생은 영문과에서 확고한 1등이었죠.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도 모순을 연상했었습니다. 이들의 고향은 전남 여수였는데요. 두 자매가 한 대학에 오면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이 대학에 왔다 이거였습니다. 이들의 대학 입학을 상담했을 고등학교 교사나 우리 대학 좋은 대학이니까 우리 대학으로 오세요라고 그 고등학교에 가서 권유했을 이 대학의 입학 담당자들이나 이렇게 말을 해야 옳지 않았을까? 사립대인 이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는다고 해도 장학금이 없는 국립대와 학비가 비슷하다. 너희들처럼 실력이 좋은 학생들은 이 대학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아무아무 국립대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 고등학교 선생님들이나 이 대학의 입시 담당자들이 이 학생들의 부모였다면 이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했을까? 어떤 길로 가라고 했을까? 학생들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줘야 할 입장에 있으면서 우리 학교로 와서 공부하라고 하는 이것은 모순된 행태가 아니었을까? 이것이 학생 측의 선택이었다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이들을 설득하고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하는 의무를 다 했을까? 이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대학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안 오면은 대학에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 학생들은 우리 대학에 오는 것보다 수준이 높은 대학에 가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좋은데 내가 몸담고 있는 이 학교에 오라고 권유해야 되는 그 입장,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지금은 비인기학과로 전락했지만 독일어과나 프랑스어과의 교수들의 입장을 보자면요, 같은 어학이라도 자기 자식들한테는 영어나 중국어과로 가라고 하면서 다른 학생들한테는 우리 학과로 와라 이렇게 권유해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역시 모순과 연결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적지 않은 모순이 각계각층에 상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오늘은 입으로는 부처님을 존숭한다고 하면서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약탈, 납치, 고문, 살상을 일삼았던 일본의 모순된 과거를 돌아보게 하는 이 강항 선생의 시를 감상해보고 모순과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첫머리에 거론했던 절의 북은요, 자연사한 소의 가죽만을 사용해서 만든다고 합니다. 아울러 육식을 금하는 스님들이지만 자연사한 소나 돼지의 고기는 먹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